예, 반갑습니다. 저 박명선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을 뵙고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점심에 혹시 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여기 실장님과 방금 절 소개해 주신 이제 엄그린 하 기자님하고 중국 음식을 어쨌든 우연히 먹고 왔습니다. 그 중국 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동서 무역관에서 특히 이제 17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목으로 삼은 이 턴 오브 더 씨는 사실은 미국의 모 박물관에서 그 도록을 제작했을 때 그 프로그램 제목이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동서교류에서 해상에서 누가 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바닷길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중국 도자가 전 세계에 수출된 건 뭐 지금 현재 출토품으로 보면 한나라 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지만 그 주도권 문제에서는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변화가 생기는 즉 그 중국의 연대로 따지면 이제 명대 그다음에 이제 뭐 청대 초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요건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거고요. 실물과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쓴 책들의 일부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대학에서는 미술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저하고 별로 맞지도 않고 제가 또 재주도 없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꾸게 된 계기는 저희 선친이 사실은 그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공장을 하셨는데 그때는 뭐 선친이랑 같이 일할 아무런 생각과 계획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뭔가를 하면 멋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석사까지 하고 도자기 공장에 한 15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손재주도 없고 또 몸도 허약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미술사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도자기 공장에서 어쨌든 뭐 보고 들은 거 약간씩 만져본 게 있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아는 얘기인데 제가 미술사 분야에 와서 얘기를 해봤더니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제 마음 놓고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없이 그냥 다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주로 중국 도자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되게 중국 도자기 하면 옛날엔 뭐 교과서에서 뭐 앙소 문화 무슨 문화에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보다는 빠르다. 1번. 그다음에 2번. 우리 거보다 크다. 뭐 인정할 건 빨리 인정을 해야 좀 속이 편합니다. 그다음에 3번. 우리 거보다 장식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4번. 우리는 저기 여기 선생님 집에서 도자기 다 쓰세요? 식기로 아니면 저장기로 뭐 온갖 그릇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기술도 우리보다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그걸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중국 도자기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이런저런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이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세계사 시간에 봤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 보시기에 오른쪽 거는 이게 중국에만 이런 기하학적인 문양이 있는 게 아니고 다녀보시면 뭐 아메리카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사실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양쪽에 귀 다 떨어뜨려 버리고 좀 문양만 살짝 보여주면 이거 분청사계도 약간 비슷한데 뭐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그릇을 장식할 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이미지를 삼아서 장식을 하는 경우가 요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자연 현상이나 기하학적인 문양을 많이 쓰는데 요게 뭐 실제로 가서 보면 뭐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어 요거 뭐 같으세요?
참고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려도 뭐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뭐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말씀을 하셔서 틀려도 아니 뭐 어떻게 돼도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이게 사람이냐 물고기냐 외계인이냐 되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꽤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중국의 저 반파 부근에서 저런 얼굴을 가진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런가 하고 가서 봤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사람 얼굴 같고 아니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이따 저녁에 시장 가셔가지고 물고기를 정면으로 한 1분 이상 쳐다보시면 어느 순간 얘가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우주인일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에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다. 얼굴에 물고기가 붙은 거다. 뭐 온갖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지역에 뭐 이렇게 바다에서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아주 내륙이고 강도 조금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물고기와 어떤 기하학적인 문양의 조합인데 얼핏 보면 이제 사람 모양처럼 해놨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중국의 어떤 신석기 시대 그릇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릇들은 아무리 그 온도를 이렇게 그 높게 떼 본들 한 800도에서 900도까지밖에는 떼질 못합니다. 왜 온도 얘기를 하냐면 도자기에서의 어떤 그 품질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떼는 온도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그릇을 더 높은 온도에서 뗄까? 왜 그렇게 하면 더 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하얗게 만들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자기의 제작 기술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날 백자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백도가 등장을 합니다. 백도는 이거 뭐 청동기 그릇을 지금 흙으로 카피를 한 건데 지금 얘하고 얘의 차이점을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 이건 기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속성만 갖고 얘기를 하면 그 도자기에서 가장 골치 아픈 금속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금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은 반드시 철을 다 빼버려야 되고 어떤 그릇은 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있어야 돼요. 일단 그것에 대한 관심을 왜 가지셔야 되냐. 나중에 이제 뭐 유럽 도자기, 일본 도자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때 왜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미리 좀 아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백도라고 하는 건 가능한 한 철분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의 장인들은 이렇게 고의로 철분이 없는 원료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 흙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저기 철분 정제를 하면 되는데 그때는 아마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얘는 어느 정도의 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네, 저 정도 컬러가 나오려면 철분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퍼센티지로.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일단 정답은 0도 아니고 100도 아닙니다. 그 고려 청자 아시죠? 이 박물관은 고려 청자가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고려 청자는 다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고려 청자에는 철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유약에는 1.5에서 2%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테토는 끼케야 2%예요. 네, 그렇게 조금만 들어가도 철분이 모든 칼라를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불을 떼야 되잖아요. 뭐 여기 넘어가기 전에
그 불을 떼는데 저 칼라가 나오려면 산화 혹은 환원으로 불을 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혹시 산화, 환원 다 기억하시죠? 어, 기억은 나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마 정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잖아요. 환원은 산소를 뺏기는 거고. 이 말씀은 왜 드리냐? 모든 금속은 산화와 환원할 때 색깔이 다릅니다. 네. 그럼 철은 어떻게 될까요? 철이 산화가 되면, 녹슬면 뭐 이런 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시커먼색? 그런데 철이 산소를 뺏기면 이미 정답은 얘기 드렸어요. 네, 방금 전에 나온 고려 청자의 청자색이 됩니다. 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 바로 2000년 전, 2000 뭐 몇백 년 되겠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도공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그건 뭐 전 세계 최고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자기들끼리 그냥 뭐 전 세계에다 팔고 그러잖아요. 고려청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 원시 시대에 만든 그릇들은 다 조그매요. 뭐 끼케 한 5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여기다 혹시 가보셨어요? 네, 진시황 병마용은 저 병마용의 이 키가 평균 160입니다. 평균 160이면 구워서 160이기 때문에 굽기 전에는 얼마? 예를 들어서 백자는 구우면 20%가 줍니다. 청자는 15%가 줄어요. 분청사기도 한 15% 줍니다. 얘도 분청사기나 백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15에서 20%가 줍니다. 160짜리를 만들려면 적어도 190 이상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떼요? 네, 그 정도 되는 가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는 무슨 가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등료다 아니다. 중국에는 우리가 없는 가마 형태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마루가마라고 해서 이 평지에 아주 둥그렇게 높게 쌓는 가마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자어로 임료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형태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경사진 언덕에다가 하는 등료만 있습니다. 뭐 일본 말로 하면 노모리가마고, 그 다음에 용료라고 하기도 하고, 등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평지에 만드는 임료라고 하는, 이 중국에서는 이제 만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만토가마라고 하거든요. 네, 그 안에 넣고 떼는 겁니다. 이건 왜 보여드리냐면, 이미 진나라 때 중국 도자의 성형 솜씨는 뭐 피크에 올라갔어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너무 발전해가지고 최근에 갔더니 이제 제가 막 움직입니다. 로버트처럼 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 주위에 얘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무슨 걸그룹처럼 나와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나와서 춤을 춰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병마용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거든요. 저 수백 개, 수천 개가. 그리고 다 화장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료를 써가지고. 그리고 이것의 제작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 마침 잘 나온 겁니다. 그 수족을 다 분리해서 제작을 하고 머리통하고 다 끼우는 겁니다. 이미 진나라 때 이 정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손으로 어떤 성형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더 이상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모델링의 그 조각 기술도 상당한 기술에 오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의 한족도 있지만 뭐 이민족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들의 헤어스타일도 여기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즉 계급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코스염 기르는 것도 그렇고. 그럼 좀 우리나라하고 연계돼서 요거 요 비슷한 게 백제 지역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 뭐에 쓰겠습니까? 얘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고. 저거 혹시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나는 공무원이야. 뭐 그러면 당국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또 가격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거 실제로 얼마면 사시겠어요? 저 양형청자 옥션에 나오면. 상태 좋은 거는 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억밖에 안 해요? 너무 많아요. 중국 가면. 우리한테는 뭐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작품들을 각종 토형 부작품들이 이때 크게 발전을 합니다. 원래 진시황 때는 이제 실물형으로 제작을 했다가 그게 그 다음 시기 가면 미니어처로 줄여가지고 이제 무덤에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일부가 삼국시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됩니다. 요거는 용도를 아시죠? 근데 실제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이제 피 컨테이너 같은 거죠. 들고 다니는 뭐 화장기. 그러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삼국시대 이후에 드디어 불교가 들어옵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 도자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무슨 변화냐면 이거 무덤에 집어넣는 그릇이거든요. 저기에 잘 보면 이 불보살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연판문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국 도자기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건 중국의 이 중앙지역, 여기만 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시로 뭐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이나 그다음에 뭐 한국이나 일본 뭐 각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서역과의 교류에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여기 보면 각종 형상들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시킵니다. 저거 이제 첩화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어플라이드 메소드라고. 이런 기법을 주로 쓰는 건 서역 쪽이에요. 저게 이제 불상에도 나오고 뭐 여러 유리에도 나오는데 그걸 청자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요게 한 48cm짜리인데 실제 중국 가면 뭐 70, 80짜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출토가 된 겁니다. 소위 개수호, 천개호라고 해서 치킨헤드 주자라고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치킨은 닭은 왜 그렇게 닭을 죽으라고 했을까요? 요것도 딱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요 시기가 넘어가면 닭은 사라집니다. 용이나 봉황으로. 요 시기에만 닭이 많이 나와요. 그럼 닭은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는데? 뭐 그냥 저희가 추정하건대는 뭐 약간의 이 문헌 기록과 함께 닭이 뭐 세상을 깨우치고 알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군자하고도 비유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자에 닭머리를 떡하니 세워요.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술을 따르면 똑똑똑 입으로 떨어지게 입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덤에도 묻어주고 그게 또 백제 지역에서 출토가 됩니다. 뭐 청안에서도 나오고 원주 쪽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봤더니 시커먼 그릇이에요. 얘는 청자고 얘는 철분이 1.5 정도, 얘는 3에서 5%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집어넣으면 녹질 않습니다. 더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를 다 섞어야 되고. 이거는 뭐 확실히 어떤 불교적인 연판을 그대로 그 묘사를 해서 무덤에 같이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러한 패턴도 뭐 서역 쪽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유약을 여기까지밖에 시유를 안 해요. 그래서 줄줄 흘러내리게. 이 아래는 시유를 안 합니다. 그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냐? 고의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저게 유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주 북제 시대로 이제 넘어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서역과의 연관관계에서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뭐 이런 패턴의 문양이라든지 연주문도 예, 그 그릇에 응용이 되는데 이거 역시 원래 중국에서부터 유행하던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여드린 중국 그릇들은 중국 내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외국으로 나갈 때 대부분 다 육로를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해로를 타고서 뭐 신라든 아니면 뭐 일본으로 건너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육로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해로는 거의 근해에만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인도를 지나서 아프리카에서 출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중간중간에 하나의 상단이나 세력이 이걸 좌우한 게 아니고 중간에 기항지에서 뭔가 바뀌어서 나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아마 이러한 실크로드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랬을까? 지금 추정컨대 아마 원대까지는 이러한 스타일을 고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바닷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턴 오브 더 시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닭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 닭이 당나라 때 가면 싹 예로 바뀝니다. 용과 공황으로. 이거 당삼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집에도 갖고 계세요? 웬만한 집에는 다 하나씩 있는데 중국에 가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씩 놓고 뭐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자, 이 당삼채에 쓰이는 유약은 인체에 해롭다, 괜찮다. 어, 잘 모르시겠으면 계속 그 그릇에 뭔가를 이렇게 드시면 돼요. 꾸준히. 그래서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전 세계 도자기 유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 재를 쓰는 제유가 있고, 두 번째는 납을 쓰는 연유가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유는 반드시 1200도 이상 구워야 돼요. 고화도로 구워야 됩니다. 연유는 800도 정도만 구워도 돼요. 그 다음에 연유는 칼라링을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금속 성분하고 납하고 융화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와 섞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철을 제외하고는 이게 제유에서는 그 원하는 발색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식기로는 어떠냐? 그 납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아니 뭐 살이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체에 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을 쓰는 연유 그릇들은 대부분 다 부장품이에요. 식기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명청대 가서 오체는 그건 이미 고화도로 구웠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부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나라 그릇을 얘기할 때는 당나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국제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 도자기만 봐도 여기에 한족의 어떤 뭐 기호나 어쩌고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굉장히 서역적인 요소가 많아요. 뭐 여기 들어있는 주제 문양도 그렇고 여기 동전처럼 생긴 애들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첩화기법으로 붙인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은 전쟁 때문에 어렵긴 한데 이란 쪽에 가시면 길거리에 가는 데마다 다 이런 문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자기에 응용을 한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면 당삼체의 정의, 당삼체는 무엇이다? 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긴 보니까 별로 그런 질문이 나올 박물관은 아닌데 혹시 또 애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물어보면
뭐 들은 척 안 하고 막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애 막 혼을 낼 수도 있고, 뭘 이런 걸, 일단 기본적으로 당삼체이기 때문에 이 말은 누가 지었을까? 희한하게, 뭘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도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장명 있잖아요. 네이밍이라고 하는 거. 그 네이밍을 제일 잘하는 나라와 학자는 다 일본입니다. 그 매병 아시죠? 네, 매병도 물론 이제 중국 청대 이후에 문헌에 나오지만 그걸 20세기 이후에 학문적인 용어로 정착시킨 건 다 일본이에요. 당삼체라는 용어도 일본에서 일본 학자들이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 뭐라 그랬는데 그냥 채색자기 이런 식으로만 했지 그렇게 따로 부른 적은 별로 없어요. 일단 저건 당나라 때 제작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대개 측천무 그 무축천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세기 이후에 제작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삼차라고 했는데 정말 세 가지 이상 장식을 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상만 장식을 해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뭘 장식을 했는데 일단 고화도로 초벌구이를 해요. 초벌구이를 하고 납을 50% 이상 주성분으로 하는 안료에다가 내가 내고 싶은 색깔에 따르는 금속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뭐 이렇게 초록색을 내고 싶어. 그럼 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애들이 잘 물어봐요. 근데 되게 답하는 걸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되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여기도 많이 오겠습니다만은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막 그룹으로 오시잖아요. 뭐 여러 선생님들이. 그래서 애들 막 시험도 보더라고요. 보니까. 앉혀놓고. 근데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서 답하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자는 어떻게 색이 나와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보고 이 색은 뭘 쓰면 돼요? 했을 때, 어, 예, 이거는 산화동이, 산화를 하게 되면 저렇게 초록색이 나와요. 그다음에 누런색은 철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뭐 황색 같은 경우도 철로 내기도 하고 철하고 안티몬하고 뭐 그런 거랑 섞기도 하고 그래서 납성분을 주로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상의 안료를 채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을 또 구워야 돼요. 그럼 몇 도에 구우면 돼, 그때? 한 750도에서 800도에서 구워야 됩니다. 그렇게 구운 그릇이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한 것을 후대 당삼채라고 부릅니다. 이 당삼채는 사실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뭐 국제적인 상품이 되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이 되고 그리고 그걸 본따서 뭐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기억나 이런 거는 원래 보면 다 서역 걸 본따서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중국 걸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심지어 이제 불교 도상을 원형을 해가지고 당삼채로 제작을 하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얼굴에는 가능하면 채색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무덤 부장품이라 얼굴은 건드리지 마, 뭐 이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4천왕 중에. 되게 큰 거는 180 정도 되거든요. 제가 가본 제일 부잣집에 이 당삼채로 만든 4천왕이 문 입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냐 그랬더니 뭐 본인은 계속 진짜라고 하시니까 또 그런데 가짜라고 하면 송사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진위 얘기는 안 합니다. 모른다고 하고 뭐 이제 회피를 하는데 그러면 대충 가짜라고 이제 얘기를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아마 뭐 용문석굴에 있는 그 유명한 사천왕상인데 아마 이러한 것들을 모델링을 해서 뭐 이 무축천 시대에 엄청나게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그 아름다운 여인. 이 사람이 양귀비라고 하면 뭐 믿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양귀비는 여러 가지 문헌 기록에 의하면 홀쭉한 여자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살을 빼면 넌 양귀비가 될 자격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느 정도 살을 찌워야 되는데, 예, 이 문틈으로 나갈 수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몇 가지 이제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양귀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강아지 보이시죠? 집에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어, 그 얼마 전에 이제 외국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봤더니 이전에 비해서 강아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서열이 있던데요. 예, 체킹을 할 때 보니까 그 강아지의 몸무게에 따라서 공항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큰 애들은 따로 이제 뭐 엑스트라 뭐 케이지에다 집어넣고 걔는 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조그만 애들은 뭐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도 보면 머리 나쁜 애와 머리 좋은 애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길수록 머리가 좋은 애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특징은 사납기만 하고 애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방에서 주인을 지켜야 되고 얘처럼 이게 움푹 들어간 애들은 다 머리가 나빠요. 일반적으로. 대신에 애교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마 뭐 인간도 약간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당삼체에 남아있는 것들하고 당대에 제작된 그림 회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때 헤어스타일도 다 계급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날은 뭐 계급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자본이니까 돈에 따라서 얼마짜리 미용실을 다녀오느냐에 따라 머리가 약간씩은 다르죠. 어쨌든 뭐 그 유명한 모란도 보이고 여기 강아지 보이시죠? 네. 뭐 축천무 상인데 이렇습니다. 요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화장을 하면 300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삼차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이마하고 코하고 턱하고 다 하얗게 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의 너비만큼 입술도 빨갛게 칠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한번 여건이 되시면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거울을 보시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들이 인물 도형 같은 거에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건 아마 뭐 굉장히 후대 글인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뭐 양귀비 근처를 가죠. 이렇게 말라가지고는 아주 뭐 낮은 계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연지곤지 찍는 거 보이시잖아요. 계속 이 당삼체를 보면 이미 세규 자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제작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칼라링을 내는 걸 이미 도자기에 다 실현을 시켜요. 그런데 이 그릇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 제작되는 오체와 분체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이미 백자를 완성을 시키고 그 위에 하는 것이고 얘는 초벌구이만 한 거예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컬러풀한 그릇이 크게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뭐 이 학생들 데리고 답사 가서는 반드시 이런 장면들을 꼭 보여주죠. 그래서 너는 당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귀족으로 살았을 텐데 왜 지금 태어나가지고 뭐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 같은 거나 이 얼굴 표정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성형 조각을 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요 배 나온 거 보고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사실적이에요. 실제로 약간 뚱뚱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이 망하고 5대 북송 때로 가면서 이제 전 중국으로 이 그 도자기 제작지가 확산이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차문화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도 상관이 있는 소위 월주요 청자가 중국을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니까 수입이 통신라 시대 때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초기에 드디어 월주요 장인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흥 방산동감하고 이게 이제 월주요 하와신감인데 똑같아요. 이거는 장인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자 유약,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쉬운 거지,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그 다음에 불은 어떻게 떼는데, 토기하고 불 떼는 방법이 틀립니다. 가르쳐주지 않는 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불 떼는 방법은 여기가 아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자를 쭉 놓고 맨 끝에 뭐 굴뚝 구멍을 뭐 뚫어 놓겠죠. 그 청자 유약 속에 한 1.5% 산화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걔를 환원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자 색이 안 나옵니다. 그럼 걔를 환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기 중에 산소를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공기 중에 산소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건 나무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불을 뗄 때 장작을 처음에는 한 뭐 10개, 20개 집어넣었다고 하면 한 1000도, 800도에서 900도쯤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10배 이상으로 장작의 양을 늘립니다. 그리고 모든 구멍을 다 닫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작이 타면 뭐가 발생하냐면 C, 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탄소는 어디선가 O2, 산소와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CO2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양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도자기 유약 속에 있는 산화철에 산소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작의 양을 가지고 환호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자기 유약 속에 있는 산화철은 산소를 빼앗기니까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푸른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은 죽었다 깨도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과학적인 논리가 들어가니까. 그 조선 말기까지 우리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과학적인 이론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학적인 부분은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못해요. 허구한 날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하는 거와는 틀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청자가 제작이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월주역 거랑 비슷하죠. 나중에는 이제 뭐 여여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케이스로 집어넣는 뭐 갓발이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주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장사요. 여기 이제 뭐 호남성에 있는데 소위 뭐 서역의 이 첩화기법을 쓰기도 하고 약간의 뭐 연유도 같이 활용도 하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백자라고 하는 형료도 우리나라에 수입이 됩니다. 경주 지역에서 출토가 돼요. 실제 보면 정말 은처럼 하얗습니다. 철분이 거의 없어요. 중국 건. 그리고 송대 간에는 또 북방의 정료라고 하는 거, 균요 뭐 이런 것들이 뭐 10대 명료로 불리기도 하는데 다 고려 청자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이런 베개는 고려에선 제작이 안 됩니다. 근데 고려는 되게 사각형이 제일 많고요. 그 정료의 여러 가지 접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음각 문양들은 후대 고려 청자에도 거의 비슷한 게 시문이 됩니다. 잘 아시는 정병인데 요거는 이제 정료에서 제작한 거. 요게 고려 거하고 비교하면 뭐 약간씩 번안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요주요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 박물관 앞에 가면 이런 주자가 있어요. 이걸 왜 그렇게 내세웠느냐? 이게 지금 뚜껑하고 몸체하고 붙어 있습니다. 저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을 따르는 건 여기. 그럼 물 어디다 넣겠습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예,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몸에는 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뒤집어서 물을 붓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중국어로는 따오리오라고 하고 도리오라고 하는데, 이미 그리스 시대에 서양에서도 이제 피타고라스 컵이라고 해서 사이폰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저런 그릇들을 제작을 합니다. 요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고려 청자에도 이걸 응용한 그릇들 주자도 몇 점 있어요. 어쨌든 요주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에 중국 최고의 청자라고 하는 여요는 어떤가? 뭐 천하제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천하제일이란 말을 쓰죠. 비색 청자에. 그런데 이 비색 청자의 일부분은 기형이 여요랑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제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는 서로 기념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니네가 우리 거 보고 베끼지 않았을까? 라고 뭐 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고 막 펄쩍 뛰지만 편견작이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남성으로 내려가면 이런 남성 관료의 매병인데, 고려 청자의 매병은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기형, 이 기울기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구연부 제작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요건 여요인데, 예. 그리고 우리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아주 대히트를 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분청사기하고도 비슷한 거. 그리고 오늘날 유럽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이 시뻘건 그릇들이 있어요. 시뻘겋고 푸르딩딩한 소위 균요. 이건 다 산화동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거 딱 보면 뭐 떠오르는 그릇. 분청사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야, 달러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영향을 받아요. 받는 건 받다고 해야지. 근데 이때 받는 게 아니고 15세기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주요가 15, 16세기까지 그 하남, 그 다음에 하복, 뭐 산서 이때에서 계속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성계 초기에 이 제작 기법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대의 고려청자에도 요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커먼 것들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걸 누가 그렇게 좋아했을까? 일본의 선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본의 현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일본의 국보 중에 외국 도자기가 4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의, 혹시 잘 아시는 이도다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얘예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이제 뭐 그 이야기도 했지만, 고려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출토가 안 됩니다. 예, 중국의 건효 쪽에 이런 시커먼 다원들이. 그 다음에 이건 어느 탤런트의 이름하고 같긴 하지만 뭐 한자는 좀 다릅니다. 이 떠화, 덕화요라고 있어요. 복건성에. 근데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 완전히 그 백설탕 같은 그 칼라로 유명하고, 특히 여기서는 조각이 아주 뛰어나서 불보살상들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후대에 어떻게 되느냐? 유럽으로 엄청나게 수출이 돼요.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월지요가 이 비즈니스가 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용천요가 요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원대 이후에는 이 용천요가 대부분 청자의 어떤 중심이 되는데, 이 용천요의 이러한 기법들이 고려 청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세기 후반부터 중국 백자의 메카가 바뀝니다. 경덕진으로 바뀌어요. 근데 경덕진에서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청백자를 만들다가 드디어 원대 14세기 초에, 14세기 중반에, 뭐 중국 학자들은 이미 당대부터 있었다고는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다 요게 처음 아닐까? 아니면 요보다 조금 앞선 것들, 소위 블루 앤 화이트 청아백자를 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작을 했느냐? 원래 이슬람에는 청아 도기가 있었어요. 코발트를 사용한. 그런데 백자에는 응용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 쪽에는 백토가 없습니다. 백자를 제작할 수 있는 흙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든 그릇들은 다 독입니다. 1100도 이하에서 굽는 거예요. 고화도에서 구울 수가 있는 흙이 없습니다. 근데 원나라 때 여기 있는 코발트 한료를 경덕진에 가지고 가서 1250도에서 굽는 고화도 백자에다 응용을 한 겁니다. 했더니 이 칼라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중국의 학계에서는 이걸 누가 했을까라는 걸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냈는데, 이게 원나라고 굉장히 화학적이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사실은 원나라에서 이런 산수, 수학, 뭐 물리, 천문 이런 거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다 이슬람 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아백자의 그 처음 개발자도 혹시 이슬람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청아백자 만들 때 청아 코발트는 5%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95%는 뭐 석회석, 규석 이런 여러 가지 흙을 섞어서 계속 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이 접시가 45cm짜리예요. 그러면 젤을 만들려면 적어도 60cm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물내에서. 그럼 가마에서 45cm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 백자를 이렇게 구우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백자 중에 이 정도 접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우리 왜 못 만들었겠습니까? 얘네는 뭐 엄청나게 제작하는데. 이거 63cm짜리예요. 이거 만들려면 적어도 80 이상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경덕지 가면 1m, 1m 50짜리를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흙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강도나 경도가 틀려서 그래요. 흙의 성질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덕진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흙이 무진장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산 하나가 다예요. 그 까오링산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역으로 이슬람 쪽에 수출이 됩니다. 아까 그 까오링산, 이게 고령산이거든요. 그 고령토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말하는 고령이 이 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고령이 중국어 발음으로 까오링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카오리 나이트가 되는 겁니다. 19세기에 유럽의 화학자가 이름을 붙여요. 여기서 나오는 흙과 똑같은 성분을 가진 모든 광물은 다 카오리 나이트. 그래서 고령토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 고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딴 데 가서는 또 우리나라 고령하고 이게 링크를 시켜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편하긴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얘는 청화, 얘는 유리홍이라고 하는 산화 동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 앤 레드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성박물관에 있고 중국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일본에도 있어요. 그게 1970년대 중반에 얼마에 팔렸냐? 그때 돈으로 250억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한 2배는 줘야 돼요. 왜? 이건 일단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여기가 다 투각으로 돼 있어요. 이중 투각으로. 결국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성형이나 조각 기술에서는 중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이 원대 청아백자에 등장하는 이런 문양들은 우리나라 14, 15세기 고려 청자와 분청사기에도 비슷한 게 있죠. 이런 용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건 뭐 명대 도자기입니다. 뭐 요 얘기만 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게 성안연제, 그 유명한 치킨컵이에요. 성화제는 이 8살 때부터 자기를 사실상 키운 유모가 있거든요. 그 유모가 그 정서적으로 키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성적으로도 키워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비가 됩니다. 그게 유명한 만기비입니다. 근데 황제보다 16살 위에요. 그러니 황제가 이제 한 15, 8, 뭐 20살쯤 됐는데도 애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비빈들이 막 애를 임신만 하면 얘가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생일날 황제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컵을 만들어 달라. 나도 애를 낳아서 너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제작을 한 게 그 이 유명한 치킨컵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한 5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진품은 사실 필요 없고 모조품을 중국 가시면 여기저기서 팔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한 10,000원 정도 사시는. 근데 조금 좋은 건 한 10만 원 합니다. 요것과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드디어 우리나라 그릇에 없는 칼라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다 백자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청화백자든 백자든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산화 나비 주성분인 그 안료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칼라 에이전트를 집어넣고 그걸 잘 섞어서 한 번을 또 칠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굽습니다. 결론적으로 촘을 굽고 잼을 굽고 3번째까지 구워야 됩니다. 3번을 구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약의 위에다가 안료를 칠한다 라고 해서 상회, 영어로 하면 오버글레이즈가 돼요.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0세기 초까지 없어요. 만들고 싶어도 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왜? 이건 전용 가마가 따로 있어야 되고 안료도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유럽인들을 홀리기 시작합니다. 블루 앤 화이트는 원나라 때까지, 원나라 명초까지 전 세계에 수출이 됩니다. 근데 이 오체가 나오면서 얘가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그릇이거든요. 이 블루 앤 화이트와 오체를 통해서 결국 전 세계는 중국 도자 마켓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강연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 강연만 듣는 거는 좀 뭐 나쁘진 않지만 한편으로 듣고 한편으로 흙 좀 만지고 제작을 할 수 있으면 이 효과가 훨씬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내가 이 작품 앞에서 강의를 듣고 또 조금 저쪽에 가서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 절대 잊혀지지 않죠. 이거는 이제 중국 그 명나라 때 청화 운용문 백자인데 아마 조선 초기의 청화 백자도 이런 걸 카피해서 제작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갖고 잠깐 얘기 드리자면 17세기 조선시대 청화 백자의 모든 용의 머리 헤어스타일은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머리도 앞으로 가야 돼요. 얘가 뒤로 가는 순간 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 눈동자를 보시면 다 애들이 놀란 토끼처럼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발톱. 우리는 17세기까지 3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누가 시켰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몰라요. 18세기 가면 5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19세기 가면 4개로 바뀌어요. 중국은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헤어스타일이 제일 재밌긴 하죠. 그리고 일부 의궤도나 뭐 이런 걸 보면 11세기 남아있는 거 머리가 다 앞으로 가 있습니다. 용의 경우에. 근데 원나라 이후에 명대 성화제 정도 이후에 중국이 명나라가 쇄국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전 세계에서 해상무역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거든요. 정화 함대가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큰 배를 제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밖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서양에서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이제 결국 턴 오브 더 씨가 되는데 이게 동서가 바뀐 훗날 보면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육상 실크로드가 막힙니다. 오스만 투르크 때문에 걔네가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빙빙 돌아서 바닷길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그 나선 나라가 15세기 리스본, 포르투갈입니다. 그 리스본 포르투갈에 가면 그 산토스 궁전이라고 있는데 그 궁전의 천장에다 중국 청화백자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해상 무역권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특히 나중에 네덜란드가 상당 기간 이 무역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 요즘 혹시 선생님도 주식 하세요? 어디 갔더니 쉬는 시간에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하던데? 뭐 무슨 펀드를 사야 되는데, 뭐 제가 경영대 교수, 후배 교수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경영대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돈을 잘 법니다. 어쨌든. 그리고 관심도 저희는 별로 없는데, 거기는 허건날 그게 주 관심사라, 그 친구의 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번, 우리나라 주식은 사지 마라. 였습니다. 그 왜? 그랬더니, 배당금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미국 걸 사라. 야, 그럼 그 골치 아프지 않냐? 그럼 뭘 사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야기는 해줍니다. 뭐 사라고. 근데 그 친구가 사라고 한 게 주식 값이 엄청 비싼 것들이에요. 사기가 쉽지 않은 거. 대신에 미국 주식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뭐 매달 혹은 뭐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배당금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지는 은퇴를 해도 걱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인문대 교수들은 은퇴하면 걱정이 많죠. 일단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집에 이제 부인과 그다음에 자식들과의 관계 설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경제적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뭐 걱정이 많은데, 그쪽은 걱정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증권회사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 네, 네덜란드예요. 실제로 그 네덜란드 가보면 그 옛날 17세기 때 만든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트레이드 컴퍼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는 네덜란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네덜란드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주로 취급한 품목이 도자기와 차입니다. 물론 나머지도 있지만 가장 그 수익이 많이 남았던 건 차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이 도자기입니다. 왜? 도자기는 이 볼륨이 크고 또 깨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차에 비해서는 뭐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중국의 그릇들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전에 안 갔어? 그전에는 어떻게 갔냐면 이슬람을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육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네덜란드에 일단 도착을 하면 거기서 이제 물건들이 암스테르담에서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다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차이가 얼마냐? 네, 적어도 10배에서 100배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네덜란드 가서 100만 원에 푸는 거예요. 네, 그래도 없어서 못 팝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당시 유럽은 청아백자를 만들 기술이 없어요. 다 도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못 만듭니다. 흙을 찾지도 못했고 이걸 어떻게 소송하는지도 기술이 없어요. 이 기술을 캐내기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계속 스파이 역할을 부여합니다. 교독진에 파견해가지고 신부들한테 야 이거 몇 프로 몇 프로 속는지 다 알아주면 갖고 와. 그래갖고 신부들이 그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장인들을 야 이거 백자 만들 때 뭐를 얼마 섞어 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자기들이 다 대답을 해줘요. 청하려는 뭘 몇 프로 섞고 몇 프로 섞고 그래서 본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그 1702년 12년에 보낸 그 땅뜰꼴리 신부의 서한이 지금 책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또 희한한 건 그거 대로 했더니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장인들이 다 엉터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기업 비밀인데 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럽이 스스로 알아내요. 어떻게 알아내냐면 17세기 이후에 유럽은 물리와 화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어, 여기 화학 다 들으셨죠? 또 안 들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화학 중에 혹시 파스칼의 원리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남 얘기라고 하면 또 방법이 없어요. 응? 뭐 샤를 드보레오치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게 다 프랑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때 뭐가 발전하냐면 연금술을 비롯해서 화학 성분 분석 기술이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구론산이네. 이 유리가 있어요. 얘가 뭐를 섞으면 이게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얘를 역으로 뭐 불을 떼든 녹이든 뭐 깨부시든 해가지고 성분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술이 계속 나날이 발전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그릇을 수출합니다. 이거 이제 이 당시에 정물화가 크게 유행하잖아요. 네덜란드에. 그 정물화에 그려져 있는 중국 도자기인데 얘네들을 역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아, 백자는 얘네가 뭐뭐뭐를 몇 프로 몇 프로 섞었다. 그럼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건 어떤 지명의 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화학 기호로 나오잖아요. SiO2가 몇 프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CaO가 몇 프로, 그 다음에 알루미늄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역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는 흙을 찾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걸 어디서 성공하느냐? 프랑스와 독일이 성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집에도 있는 도자기 마이센 그릇 없어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세브르, 영국은 조금 이따가 발전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 엄청난 양들이 다 수입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포르투갈이었다가 그걸 스페인이 뺐고 나중에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이기니까 네덜란드가 가져가고 최종적으로 네덜란드는 어디에 집니까? 영국에 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이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중국 무역도자 상권을 휘어잡게 돼요. 그런데 수입하는 것들이 약간씩은 틀립니다. 그럼 뭐가 틀리겠습니까? 아무런 이제 시대가 변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17세기 이후에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식기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16세기까지는 얘네가 이렇게 귀한 걸 어떻게 식기로 써? 다 장식품이에요. 캐비넷에 넣어놓습니다.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대귀족 가문이 생기면서 그 완전히 풀 세트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식기류들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줘. 자기네 기호에 따른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네 기호가 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중국 거 그대로 들여오고 뭐 품질이 나쁘더라도 이때 가서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네 이제 패밀리 그 마크를 집어넣어 달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되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여기 박물관 심볼이 있나요, 혹시? 네. 아, 요거요? 뭐 이제 이런 걸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7세기는 우리는 임시대난이 끝나고 정말 너무나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재밌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역도 그렇고 동서양의 교류도 그렇고 동양에서 서양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자기의 역사에서도 그 전까지 중국과 뭐 조선 정도만, 조선, 베트남 정도에서만 제작했던 청아백자를 드디어 일본과 유럽에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의 양상이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흥미로운 건 바로 중국 자기에 대한 어떤 뭐 끊임없는, 한없는 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중국 자기에 대한 소비를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느냐. 실제 이제 유럽의 웬만한 성에 가면 중국 짝이 없는 데가 없어요. 거기 가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뿐만이 아니고 일반 귀족 가문들에서도 이 그릇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갔을까? 되게 꽝저우 쪽에서 챈저우나 꽝저우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인도네시아에 한 번 쉬고 여기 인도 가서 한 번 쉬고 여기도 쉬고 해서 최종적으로
예, 리스본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암스테르담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빠진 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빠진 배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이 좀 다르긴 한데 외국은 사적인 수중 발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있죠. 어, 그 영화 제목을 까먹었네. 음, 그 침몰선에서 목걸이를 딱 처음에 첫 장면이 그런 겁니다. 목걸이를, 네, 그걸 보고서 이제 뭐 그 옛날을 상상하면서 그 여주인공이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누가 건져냈을까? 사적인 사기업이 건져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보물선만 찾아다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프리카 해안이나 이런 데서 건져 올려가지고 예, 옥션에서 다 팝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선생님들 다 사실 수 있어요. 뭐 크리스티나 소도비에서 가끔가다 그런 걸 막 팔아요. 중국의 17세기 그 침몰선, 그러니까 렉쉽에서 뭐 올려온 뭐 요만한 접시 한 50불에서 100불밖에 안 합니다. 단지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비용이 더 들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조선은 없어요. 뭐 우리가 없는 건 없다고 치고 차이나하고 재팬에서 떠나게 되죠. 뭐 나가사키나 뭐 이런 데서 출발을 하니까. 그리고 도자기만 간 게 아닙니다. 도자기와 또 이 커플링을 해서 가는 게 바로 차입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차를 좋아했나? 뭐 처음부터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 차를 좋아하게 된 거는 바로 홍차와 그 커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17세기 최고의 무역품으로 도자기, 커피, 그 다음에 후추를 많이 들거든요. 아마 그 중에서 그 두 가지를 이미 중국이 다 이 소나기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본에 가시면 산토스 궁전이라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대사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어떻게 해서 겨우 들어가가지고 첫 장에 있는 걸 찍은 거예요. 네, 이게 17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그 가문에서 받은 모든 그릇들을 다 천장에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리스본 일대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 궁전만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네, 이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체 그릇도 있고 다양한 양식들의 청아백자가 얼마나 잘 붙여놨는지 끄떡도 안 해요. 제가 뛰어가고 싶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어떤 그릇들을 제일 많이 수출했을까, 무역했을까를 봤더니,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십장생 같으면 되게 뭐, 아시아에서는 통용이 되잖아요. 동북아시아에서는. 10가지의 어떤 길상적인 물상이라고 표현을 되는데, 만약에 십장생을 서양의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면, 그 서양인들은 십자생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그냥 신기하다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그림들이 유럽으로 수출된 청아백자의 그림들이 잘 그렸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A급은 무조건 황제용이에요. B급은 그 외국 선물용이에요. C급이나 D급이 간 겁니다. 그런데도 유럽인들한테는 이게 보물이에요. 왜? 자기들은 못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길상문, 뭐 팔보문, 뭐 이 당초에다 연지, 어문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스탄불에 있는 거고요. 단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장식용을 원했기 때문에 접시류들이 되게 30, 40, 50cm짜리예요. 실제 가서 보면 뭐 벽난로 위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찬장에다 쫙 늘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릇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수출이 되니까 거기 유럽에서도 이걸 카피하는 가마가 생겨요. 단지 얘네는 자기로 못 만듭니다. 독일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문양을 막 집어넣어서 이 수출을 하는데 이걸 후대에 뭐라고 하느냐? 크락작이라고 합니다. 크락은 이게 포르투갈 말로 어떤 배 이름 같은데 이 난파된 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건져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크락 스타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대체로 이렇게 테두리를 구분해서 종속문을 집어넣은 그릇들. 그 다음에 역시 유럽이나 중국이나 여백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그 유럽의 어떤 르네상스 이후에 새로운 문화, 귀족 문화,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양상을 띈 새로운 인테리어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 청아백자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각종 이것들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각종 네덜란드의 정문화나 각 지역의 정문화에서 이게 그대로 드러나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청아백자 잔, 여기 접시. 그리고 17세기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그 거장, 이 베르메르 그림에도 각종 청아백자가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정문화는 이제 그 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모델해서 그리는 건데, 이때 유럽인들이 좋아했던 건 전 세계 어떤 항해 이 붐을 타고서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이 지도에도 표현이 되지만 그걸 실물로 수입을 합니다. 과일, 뭐 여러 가지 동물이나 식물, 또 각종 공예품. 그리고 그건 오늘날 그림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 그 그림 속에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죠. 되게 어떤 뭐 성적인 뭐 자극도 있고, 그다음에 성욕을 높여주는 굴 같은 것도 뭐 일부러 막 그 묘사를 하기도 하고, 여기 보이는 모든 그릇들이 이쪽이 다 청아백자고 아마도 이슬람에서 수입을 한 유리기나 은기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중국 도자기가 막 이 대서양을 넘어서 뭐 계속 수출이 되다가 명말 청초 기간에 중국에서 해금령이 떨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1682년까지 해금령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뭐 대체될 수 있는 지역을 찾는데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뭐 이거를 민족 감성을 가지고 막 열받는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팩트니까. 그러면서 일본에 주문서를 주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먼저 잘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안 줘요? 그럼 그때 17세기 전반에 조선은 어떠했을까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해군, 인조, 그리고 여러 기록에 보면 사원 분원의 장인들이 경기도 광주에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기록이 막 나옵니다. 그럼 그때 얘네들이 중나는 몇만 점 백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한테 이런 원료가 있었을까? 우리 이런 정도의 소송 기술이 있었을까? 냉정히 얘기하면 하나도 없어요. 원료가 안 됩니다. 우리 흙 가지고 이렇게 접시 만들면 다 휘어서 못 써요. 제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청화하려 우리나라에 안 나와요. 중국 가서 갖고 와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17세기는 청화백자 별로 없습니다. 다 철화지. 왜? 중국이 전쟁통이고 우리가 못 살아가지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와요? 그래서 대신 회청, 철화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이 그 대체지로 부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만드는 유럽 내 도기 지역들이 부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델프트예요. 이 델프트는 이류 도자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게 A급은 다 중국 거, 아니면 뭐 프랑스의 세브르나 그런 뭐 독일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좀 낮은 걸로 이 델프트 지역에서 그릇들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전부 중국 카피예요. 근데 얼마나 쓰였을까?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에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게 남방으로 가면, 프랑스 이남으로 가면, 이 난방 장치가 따로 없잖아요. 별로. 뭐 냉방도 그렇지만 요즘에 에어컨 없듯이. 그런데 이 네덜란드 쪽에 가면 이 난로 위에다가 다 청아백자를 세워둡니다. 하여간 그게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이니까 우리 집에 이 정도는 있어 라고 하는 게 뭐 각종 그림들에 다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 그릇은 뭘까 하고 찾아보면 이건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라이스 박물관에 있는데 요거는 중국 게 아니고 중국 걸 그대로 카피한 델프트 그릇이에요. 어, 그래서 이 집은 A급은 아니구나. 이 카피한 걸 갖다 놓은 걸 보면 뭐 그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그 그릇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16세기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유럽식 식기를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혹시 뽕듀 최근에 드셔본 적 있어요? 그 뭐 스위스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그 그릇들의 특징이 이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동양에서는 그거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중국집 가시면 나오는 그릇들 다 기억하시죠? 네, 완도 있고 접시도 있는데 아주 특별히 이 테두리가 밖으로 외반이 돼가지고 수평으로 이것처럼 이렇게 외반되어 있고 안이 푹 파진 그릇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뽕듀 같은 거 먹을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기류들의 주문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전에 보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뭐 가재, 게 드실 때 청어백자에 드셔본 적 있어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보스턴에 있다 왔는데, 거긴 여기다 진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먹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버터를 잔뜩 발라가지고 주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를 보면, 예, 아까 크락 양식이라고 하는 이 접시들이 이런 데 쓰입니다. 단지 얘는 이렇게 움푹 들어가잖아요. 예, 저거는 이제 중국 식기가 아니라 그 유럽식 식기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당시 수입하던 각종 과일들, 뭐 이런 것들, 올리브를 비롯해서 그리고 차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차 주자가 많이 수출이 됩니다. 근데 그 차 주자가 처음에는 중국식이었다가 이것도 역시 유럽식으로 바뀝니다. 어떤 거는 유럽과 중국식이 짬뽕이 된 것도 있고, 문양은 중국식인데 기형은 유럽식이라든지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양식은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주인공이 왜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짓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이게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효능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굴을 한 10개 드셔보시고, 그날 혹시 결혼을 하셨으면, 가정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어쨌든 그런 거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게 바로 요 청아백자입니다. 특히 이제 베르메르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고요.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커피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데, 그 커피는 물론 잔과 이 주자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차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마시는 그런 커피 잔이 아니고
에스프레소를 연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그 커피는 이렇게 뭐 은기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7, 18세기 유럽이 굉장히 잘 살게 되니까 이게 이제 18세기에 수출된 티팟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티팟의 어떤 이 도안을 줄 거 아니에요. 중국이 남아있는 기록을 보니까 이쪽 네덜란드나 유럽에서 중국 장인들에게 도안을 보냅니다. 샘플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가지고 와라, 보내달라. 거기에 보면 이제 기형이 다 있고, 문양은 뭘로 해라라고 아주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료들을 보면 이 똑같은 그릇인데, 이제 실버나 다른 걸로도 제작을 하고, 개중에는 이렇게 청아백자로 제작을 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15세기는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선동연간 15세기 전반의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17세기 가면 경덕진뿐만이 아니라 저 이제 복건성 밑에 있는 짱조 같은 데서도 청아 이외에 오체자기도 결국 유럽으로도 많이 수출을 합니다. 유럽인들이 이거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뭐 봉황이나 용이 그려졌어도 그쪽에서 생각하는 용이나 봉황하고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국적이라는 거 하나로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이게 다 고가품으로 팔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7세기 후반 되면 중국의 어떤 고사 이야기들이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인물을 그려서 보내라고 해요. 그 전에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 그래? 그럼 뭐 삼국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뭐에 등장하는 인물 해서 몇몇 그 인물문이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교하게 잘 그린 건 없어요. 단지 유럽인들이 보면 신기합니다. 그 19세기 유럽의 파리인가 어디 박람회에서 사람을 전시한 거 혹시 보셨어요? 그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 아시아 지역의 사람, 남미 지역의 사람, 사람을 원숭이처럼 전시도 해놨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중국인들이 이렇게 그려서 보내주면 다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생겼구나. 아시아인들은. 뭐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여기 나오는 VOC가 바로 동인도 회사 마크입니다. 개등에는 뭐 아주 이거 뭐 산수문 그렇듯한데 뭐 이런 것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러다가 요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중국식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우리 패밀리 걸 문장 마크를 좀 그려줄래 해서 예, 요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유럽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배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는 중국 배하고 유럽 배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여기 전시장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자기네 배를 그려가지고 그대로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야 니네 중국 문양은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우리 쪽에서 유행하는 사랑 이야기로 문장을 바꿔 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해요. 뭐 헤라클라스 얘기도 나오고 성경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본도 중국 그릇을 엄청나게 수입합니다. 17세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뭐 2, 3평이니 심수관이니 그 장인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영향 범위가 한 요 정도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청아백자, 문양, 테크닉 뭐 여러 가지는 그거에 한 뭐 10배, 20배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다도에 쓰는 다도문을 저장하는 미즈사시라고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문양은 중국 회화, 화보 문양하고 똑같습니다. 가서 여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 아리따 가시면 큐슈 도자 뭐 거기 가면 일본에서 유럽으로 수출한 그릇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틈새에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처음에는 중국 걸 그대로 카피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부 일본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18세기에 소위 말해서 자포니즘, 야포니즘이 유행하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해요. 그 18세기 도자무역의 일단을 그린 그림들도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무공 포슬린이라고 이제 19세기 이후에 제작하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서양인들이 와서 흥정을 하는 그림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18세기 이후에도 이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의 어떤 상세한 주문들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영국이든 스코틀랜드든 뭐 네덜란드든. 그래서 각 지역의 특산물 혹은 특정의 경치 등을 그려서 제작을 합니다. 이때 보이는 건 다 청아백자가 아니고 18세기부터는 주로 오체, 오버글레이즈를 사용한 오체나 분체 자개들이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아주 풍속화적인 요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성적인 분위기의 그림들도 이때 많이 수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형은 뭐 그런 유럽식이고 문양은 중국식이고, 요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까 시간에 복습으로 기억하세요? 무슨 요? 탤런트와 이름이 같다. 덕화, 떠화에서 제작한 겁니다. 여기서 불보살상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돼요. 그리고 이 지역 부근에 그 스페인이나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 어느 날 이 선교사들이 신부님들이 딱 봤더니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이게 주문을 막 넣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관음보살이잖아요. 백이관음. 그리고 선제동자인데 서양인이 보기엔 마리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럽의 성당에 가면 이 상, 덕하여 이 모자상이 가끔 있어요. 관음보살상이. 그리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이걸 수입해다가 자기네가 칼라를 입힙니다. 그래서 한 번을 더 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얀 관음보살이 난데없이 아주 희한한 도교상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자기네 스타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시기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스타일이 갔다가, 그 다음에는 중국과 유럽 스타일이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때쯤 되면 유럽도 백자를 제작을 합니다. 18세기 이후에는. 그래서 자기네 것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거, 혹은 자기네 것보다 훨씬 가격이 싼 중국 도자기를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수입했다가 자기네 스타일로 바꾼 것. 이런 식으로 결국은 턴 오브 더 시의 마지막은 유럽과 중국 그 두 개의 큰 기둥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륙과 대양을 끼고 이런 무역도자의 한 페이지를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